경신년의 겨울은 유독 잔인했습니다. 만석골의 북풍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난한 이들의 문창지를 사정없이 찢어발겼습니다. 몰락한 양반 이진우의 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시린 곳이었습니다. 한때는 학문으로 이름 높은 가문이었으나 부친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세상을 떠난 뒤 진우에게 남은 것은 낡은 서책 몇 권과 비바람을 겨우 피하는 퇴락한 기와집뿐이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잉어 꼬리 같은 등잔불 아래에서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올리 만무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어린 딸아이의 기침 소리와 아내 서씨의 마른 한숨 소리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곳간에는 쥐가 먹을 나달 하나 남지 않았고 마당의 장작더미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습니다. 부인, 내일은 장터에 나가 이 책이라도 팔아보겠소. 어떻게든 죽이라도 쑤어 먹어야지. 진우의 말에 서씨는 대답 대신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돼지가 울리는 듯한 기이한 발소리가 진우의 집 마당에서 멈췄습니다. 보통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진우는 등잔을 들고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차가운 눈보라와 함께 압도적인 어둠이 그를 덮쳤습니다. 아니, 그것은 어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내는 팔척이 넘는 기고를 가졌고 어깨는 웬만한 황소 2마리를 합친 것보다 넓었습니다. 누더기가 된 옷 사이로 비치는 근육은 꽁꽁 얼어붙은 바위처럼 단단해 보였습니다. 사내의 머리 위로 눈이 수북이 쌓여 있었고 그가 내뱉는 거친 숨결은 마치 화덕의 김처럼 허공을 갈랐습니다. 누구신가?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사내는 대답 대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움직임만으로도 마당의 눈이 파도처럼 밀려났습니다.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나으리, 소인 칠복이라 하옵니다. 밥만 주신다면 이 집의 개가 되어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거둬 주십시오.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들도 굶고 있는 처지였으나 사내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슬픔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맹수의 눈빛이 아니라 길을 잃고 헤매는 어린 짐승의 절규와도 같았습니다. 우리 집도 넉넉치 않네만 들어오게. 부인, 부엌에 남은 미음이라도 데워와 주시오. 칠복은 방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덩치가 너무 커서 문지방을 넘는 것조차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툇마루 끝에 걸터 앉아 서씨가 내온 멀건 미음한 사발을 받았습니다. 쌀알보다 물이 더 많은 죽이었으나 칠복은 그것을 마치 생명수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받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그는 숨도 쉬지 않고 미움을 들이켰습니다. 빈 그릇을 내려놓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문득 그의 손목을 보았습니다. 거칠게 박힌 굳은 살, 그리고 옷소매 너머로 살짝 보이는 오래된 흉터들, 그것은 농사꾼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병기를 평생 쥐어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흔적이었습니다. 칠복이라 했는가 자네. 그 몸으로 어찌 머슴살이를 하려 하나. 그 정도 장사라면 어디 가서 군관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칠복은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소인은 죄인입니다. 이름도 명예도 버리고 그저 땀 흘려 일하며 죗값을 치르고 싶을 뿐입니다. 나으리, 부디 저를 부려주십시오. 진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가슴에 묻어둔 사연. 하나쯤은 있는 법입니다. 그날 밤 칠복은 헛간 바닥에 거적대기를 깔고 누웠습니다. 밖은 여전히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칠복이 내뿜는 열기 때문인지 헛간 안은 이상하게도 훈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진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당에 산처럼 쌓여있던 눈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고 비어있던 장작 더미에는 팔뚝만한 장작들이 빈틈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담장 너머였습니다. 진우의 집 뒤편 바위와 잡목이 무성해 도저히 농사를 지을 수 없던 황무지가 단 하룻밤 사이에 말끔히 개간되어 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들이 마당 한 구석으로 옮겨져 있었는데 장정 10명이 달라붙어도 꿈쩍도 안 할 바위들이었습니다. 칠복은 마당 한복판에서 땀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상체를 드러낸 그의 몸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나으리, 일어나셨습니까? 장작이 부족해 보여 산에서 고목 몇 그루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뒤뜰 땅이 아까워 조금 일구어 두었습니다. 진우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산에서 고목을 해왔다니 이 근방의 저런 거목은 십리밖 깊은 산속에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칠복은 그 거리를 그 무거운 나무를 지고 밤새 달린 것이란 말인가. 칠복이 자네 정체가 무엇인가. 사람이 어찌 이런 일을 하루 만에. 그저 밥값을 했을 뿐입니다. 칠복은 무심하게 대답하며 다시 괭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보았습니다. 칠복이 걸어간 자리, 꽁꽁 얼어붙은 땅 위에 찍힌 그의 발자국에서 붉은 핏방울이 배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살이 터져나가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석골에 기이한 머슴이 들어왔다는 소문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이진우의 집 머슴 칠복이 혼자서 소달구지를 번쩍 들어 도랑에서 꺼냈다느니, 손가락으로 생나무를 쪼개 바둑판을 만들었다느니 하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습니다. 마을 장정들은 처음엔 콧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봤자 머슴이지. 어디 힘 좀 써보자고 하며 칠복에게 시비를 걸어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어깨를 밀치면 그저 허허 웃으며 뒤로 물러났고 욕설을 퍼부어도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마을에 소문난 남폭군 철석이 칠복의 멱살을 잡으려 했을 때였습니다. 칠복은 가만히 철석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부드럽게 그 손을 내렸습니다. 철석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칠복의 손은 마치 뜨거운 쇳덩이 같았고 그가 살짝 힘을 주자 자신의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압박감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소인은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화를 가라앉히십시오. 칠복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철석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칠복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를 귀신 머슴이라 부르며 경외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봄이 왔으나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석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만석골을 덮쳤습니다. 마을의 공동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고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울부짖었지만 하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칠복이 나섰습니다. 나으리, 마을 뒷산 절벽 아래에 물줄기가 숨어 있습니다. 소인이 가서 길을 내보겠습니다. 진우는 말렸습니다. 거기는 거대한 안반지대라 정으로 쪼아도 몇 년은 걸릴 곳일세. 자네 혼자선 무리야. 하지만
칠복은 커다란 정 하나와 망치를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를 뒤따랐습니다. 절벽 아래 칠복은 가만히 눈을 감고 땅에 귀를 댔습니다. 잠시 후 그는 눈을 번쩍 뜨며 정을 박아 넣었습니다. 일정한 리듬으로 정을 치는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습니다. 칠복의 팔 근육이 터질 듯 팽창했고 그의 이마에선 땀방울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정이 바위에 박힐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칠복은 잠도 자지 않고 바위를 뚫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아가며 그에게 주먹밥을 날랐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거대한 굉음과 함께 절벽 한가운데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틈새로 수정처럼 맑은 물줄기가 콸콸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나온다. 물이다. 마을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며 춤을 췄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양손은 이미 피떡이 되어 정과 하나가 된 듯 보였습니다. 진우는 달려가 칠복의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칠복아, 자네가 우리 마을을 살렸네. 자네는 진정 하늘이 보낸 우리 마을의 의인일세. 칠복은 희미하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살려야 할 목숨들이니 살린 것뿐입니다. 저는 그저 그래야만 하는 놈이니까요. 마을이 안정을 되찾을 무렵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사또 박가였습니다. 그는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로 칠복이 찾아낸 물줄기와 그가 개간한 진우의 땅을 탐내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이보게, 이진우 선비, 이 머슴놈의 힘이 보통이 아니구먼. 나라에 이런 인재가 있으면 마땅히 바쳐야지. 어찌 일개 선비의 집에서 썩히고 있단 말인가? 박가는 번지르르한 말로 칠복을 데려가려 했으나 칠복은 단호했습니다. 소인은 이진우 나으리의 종입니다.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박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건방진 놈, 어디 두고 보자꾸나. 이 땅과 내 놈의 힘 모두 내 것이 될 터이니. 박가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시작임을 진우와 칠복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마을 수호신이 모셔진 당산나무 아래에서 홀로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등 뒤로 흐르는 달빛에 붉은 용의 문신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한여름밤, 매미 소리조차 지쳐 잠든 시각이었습니다. 칠복은 여느 때처럼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우물가에서 등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에게 시원한 참외라도 한 조각 건네려다 그만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칠복의 등판은 단순한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넓은 등에는 붉은 안료로 새겨진 정교한 용 문신이 꿈틀거리고 있었고 그 문신 위를 수십 개의 칼자국과 화살 흉터가 마치 넝쿨처럼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조차 갖기 힘든 죽음의 문턱을 수십 번 넘나든 자의 훈장이자 낙인이었습니다. 칠보가 자네, 그 몸이 대체 어찌 된 것인가? 농사꾼의 몸에 어찌 이런 참혹한 흔적이? 칠복은 당황하며 급히 저고리를 끌어올렸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평소의 담담함을 잃었습니다. 나으리,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셨습니다. 이 흉터들은 소인이 죽여 마땅한 자들을 베며 얻은 업보입니다. 이 문신은 소인을 인간이 아닌 병기로 살게 했던 족쇄이고요. 병기라니, 자네처럼 선한 눈을 가진 이가 누굴 죽였단 말인가? 칠복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으리,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피를 흘려야 유지되는 평화가 있습니다.
소인은 그 어둠 속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사람으로 살고 싶어 이곳으로 도망쳐 온 비겁자일 뿐입니다. 진우는 잠시 침묵하다 칠복의 젖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떨리고 있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과거가 자네를 쫓아올지라도 지금 이 순간 자네는 내 집의 귀한 식구일세. 이 흉터가 자네의 죄라면 앞으로 흘릴 땀은 자네의 속죄가 될 것이네. 그러니 더는 스스로를 죄인이라 부르지 말게. 칠복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주인과 머슴의 관계를 넘어선 묵직한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사또 박가는 집요했습니다. 진우가 개간한 비옥한 땅과 칠복의 괴력을 독점하기 위해 그는 치졸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마을에 도적대가 들었다는 허위 보고를 올리고 칠복을 배후 인물로 지목해 관가로 끌고 간 것입니다. 이놈 칠보가 내 놈의 출신이 불분명하고 힘이 괴이하니 필시 저 산속 도적놈들과 내통하여 마을의 안녕을 해치려는 속셈이렸다. 바른대로 되지 않으면 내 놈의 주인인 이진우까지 대역죄로 다스릴 것이다. 칠복은 형틀에 묶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진우의 이름이 나오자 그의 눈빛이 일순간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박가는 겁도 없이 칠복의 엉덩이에 곤장을 치라 명했습니다. 관가 마당에 몽둥이 부러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정 넷이 번갈아 가며 곤장을 휘둘렀으나 칠복의 몸에 닿는 순간 몽둥이가 비단결처럼 힘없이 꺾여나갔습니다. 칠복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박가를 응시했습니다. 이 요물 같은 놈! 더 큰 몽둥이를 가져오너라! 어찌 사람의 몸이 무쇠 같단 말이냐! 그때 진우가 관가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또 멈추십시오. 이자는 제 머슴이기 전에 마을의 은인입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잡는 것이 조정의 법도입니까? 박가는 비열하게 웃으며 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법도! 이곳의 법도는 고나하다. 이 선비놈아, 내 땅 문서를 가져오고 저 머슴놈을 내 산호비로 넘긴다면 이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마. 어떠냐? 칠복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형틀을 부수고 박가의 목을 날려버릴 수 있었지만 진우가 다칠까봐 그는 자신의 괴력을 억누르며 차디찬 감옥 바닥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늘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며칠째 이어진 비에 집안이 약해진 뒷산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토사와 거대한 바위들이 진우의 집과 마을을 향해 밀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 했지만 산사태의 속도는 인간의 발보다 빨랐습니다. 그때 감옥 문을 종이장처럼 찍고 나온 칠복이 마을 어귀에 나타났습니다. 모두 뒤로 물러나십시오. 어서! 칠복은 밀려 내려오는 거대한 바위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그는 두 팔로 집채만 한 바위를 받아내며 땅에 발을 묻었습니다. 그의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팽창하고 온몸의 모공에서 핏방울이 안개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칠복아, 안 된다. 피하거라. 칠복은 이를 악물며 포효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비각의 제일검 강칠복이 명하노니 산천의 기운은 나의 몸에 깃들어 멈추어라. 순간 칠복의 몸에서 푸른빛의 진기가 뿜어져 나오며 쏟아지던 토사가 거짓말처럼 멈춰섰습니다. 칠복은 맨손으로 바위를 으깨어 물기를 돌려버렸습니다. 마을은 구원받았으나 진우는 보았습니다. 칠복의 움직임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왕실 비밀 조직 비각만이 구사할 수 있다는 전설의 무공임을, 칠복은 살아있는 인간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길러진 최강의 살인 병기였던 것입니다. 정체가 드러난 이상 칠복은 더는 이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사또 박가는 칠복이 대역죄인 집단인 비각의 생존자임을 조정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며 최후의 요구를 해왔습니다. 내 놈이 비각의 망령이었다니 잘됐다. 내 정적인 우의정 대감이 내일 이곳을 지나간다. 그를 암살해라. 그러면 내 놈과 저 가난뱅이 선비의 목숨은 살려주마. 칠복은 피 묻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다시 그 지옥 같은 피 냄새를 맡아야 하는가. 하지만 진우의 가족이 멸문지화를 당하는 꼴은 볼 수 없었습니다. 나으리, 소인은 내일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가려 합니다. 진우는 칠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지 말게, 자네가 누군지 안다 해도 내게는 그저 칠복일 뿐이네. 어찌 다시 살생의 길로 가려 하는가? 나으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인은 원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 피로 씻겨진 존재입니다. 나으리가 보여주신 그 짧은 봄날 같은 따뜻함만으로도 소인은 과분했습니다. 칠복은 진우에게 절을 올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박가의 손을 빌려 자신의 목숨을 던지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거사를 앞둔 밤, 칠복은 진우에게 마지막 서신을 남겼습니다. 그 서신에는 칠복이 왜 진우의 집을 찾아왔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비각의 무사들은 반대파를 숙청하라는 명을 받고 한 선비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 선비는 청렴하기로 이름 높았던 진우의 부친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무사였던 칠복은 대장의 명령에 따라 진우의 부친을 직접 베어야 했습니다. 서신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지던 나으리의 아버님께서는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어린 내가 무슨 죄냐. 부디 부끄러운 삶은 살지 말라며 제 손을 잡아주셨지요. 그때부터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비각을 탈출해 평생을 헤매다 나으리를 찾은 것은 용서를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아버님께 진 빚을 목숨으로라도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신을 읽던 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했던 이가 자신을 위해 온갖 고초를 겪으며 집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에 진우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칠복은 박가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며 우의정을 습격하는 대신 우의정을 죽이려던 박가의 진짜 자객들을 막아섰습니다. 숲속에서 벌어진 치열한 전투, 칠복은 무기도 없이 맨손으로 수십 명의 칼날을 받아냈습니다. 강칠복, 내 놈은 이미 기력이 다했다. 비각의 금수를 썼으니 곧 몸이 굳어 죽을 터인데 어찌 버티는 것이냐? 지켜야 할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칠복은 자신의 생명력을 연소시키는 최후의 무공을 펼쳤습니다. 적들을 모두 제압한 칠복의 몸은 이미 수많은 화살과 칼에 찔려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그는 피를 흘리며 진우의 집 마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진우가 달려나와 그를 안으려 하였지만 칠복은 손을 저어 막았습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제 곧 제 몸은 차가운 돌이 될 것입니다. 나으리, 아버님께 전해주십시오. 늦었지만 이제야 명을 받들었다고. 칠복의 피부가 서서히 회색빛으로 변하며 단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력을 소진한 비각 무사의 육체가 화석처럼 굳어지는 현상이었습니다. 칠복은 진우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을 어귀를 바라보는 자세로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칠복아, 안 된다. 눈을 떠라. 세월이 흘러 진우는 관직에 올라 억울한 자들을 돕는 명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는
기이한 모습의 돌장승 하나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불어도 거센 눈보라가 쳐도 그 장승은 묵묵히 마을과 진우의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밤마다 그 장승이 살아 움직여 마을에 꾸준히를 해놓고는 새벽이면 다시 돌로 돌아간다고. 그리고 진우는 매년 그 장승 앞에 고기 한 점 없는 멀건 미음 한 그릇을 올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칠보가 올해 농사도 풍년이구나.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고 편히 쉬거라. 장승의 눈가에는 이슬인지 눈물인지 모를 물방울이 달빛에 반짝이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달달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보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